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19번째 페이지 추위에 강한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지금 바깥이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박광일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날씨가 요 정도는 돼야 시원하지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허장성세를 부리셨는데 아직도 귀가 빨개져 있고 시원할 때 제가 보통 귀가 이렇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한참을 계속 콧물 훌쩍거리시면서 이래야 시원하죠. 예. 근데 겨울이 춥기는 또 추워야 되는 거죠. 겨울은 춥고 여름은 겨울은 덥고. 추워야 된다. 예. 받아들여야죠.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라디오판으로 나가는 오프닝에서 주령구라는 신라시대 주사위 얘기를 했는데 네, 13년째 주사위죠. 14면체. 그 시대 선조들이 진짜 유희왕이셨네요. 그렇습니다. 노는 데 있어서는 뭐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네. 조선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남을 괴롭힐까. 체계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굉장히 그 주령구가 과학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네. 13면체인데 그러니까 그 사각형으로 된 면이 있고 육각형으로 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네. 그 사각형 면하고 육각형 면이 6.25제곱센티미터, 6.265제곱센티미터. 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이 나올지가 확률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야. 이왕 노는 거 6가지 벌칙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한 14가지 정도는 해야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어떤 진심을 과학과 함께 여기에 담았다라고 볼 역시 수가 있습니다. 면의 면적까지 이렇게 다 꿰뚫고 계십니다. 박광일 쌤은 주령구를 굴려서 한 번에 석잔 마시기 대 음악 없이 춤추기 고른다면? 안 던질 것 같은데. 잘하면 모서리로 설 수 있지 않을까? 모서리로 세우겠다. 안압지 마당에. 콜럼버스다. 신라 콜럼버스. 네. 예, 잘 피해 네. 가십니다. 네. 저희가 혹여라도 시킬까봐 네네네네. 어떻게든 피해 가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는 유희와 관련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나라가 망하는 비극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백제의 멸망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통일신라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신라 말기에 3명의 암군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렇습니다. 신라 말기에 특히 이제 많은 왕들이 비명에 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별다른 업적 없이 뭐 즉위해서 1년 만에 생을 마감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신라 말에 그래 이 사람들이 있었을 때 왕위에 있었을 때 나라가 좀 어지러웠고 힘들었어 라고 하는 왕이 진성여왕 그 다음에 경혜왕 네. 그 다음에 경순왕. 이제 경순왕은 나라가 망할 때의 왕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들 3명의 왕들은 비교적 평판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성여왕. 신라의 여왕이 총 3분 계셨는데 우리가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진성여왕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에디터가 삼국사기에서 진성여왕에 대한 기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왕은 나이가 어리고 예쁘게 생긴 남자 2-3사람을 몰래 끌어들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그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어 국정을 위임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첨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는 무리가 제멋대로 굴게 되니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상과 벌이 공정하지 않아 기강이 무너지고 해이해졌다. 이 기록만 보면 나라가 뭐 제대로 굴러갈 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이 기록이 사실 크게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다른 왕 때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요? 네, 무엇보다도 이런 표현의 상당 부분이 뭐 음란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능력이 부족했다.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여성, 그러니까 여왕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물론 이 말을 반증하는 증거로 보통 어떤 거를 쓰냐면 네. 이 시기에 이제 세금을 독촉하러 각 지역에 관리를 파견했더니 여기에 반발해서 밀란이 일어났고 여기서 이제 원종 애노부터 시작해서 양길 기원 그리고 궁의 견원으로 이어지는 궁예 견원. 우리가 알고 있는 후삼국의 어떤 그 분열기를 네네. 이 진성여왕 때의 첫 시작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물이 끓어 넘칠 때 99도까지 98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다가 그렇죠. 1, 2도 넘으면 딱 끓잖아요. 네. 진성여왕의 타이밍이 딱 그 타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전부터 골마 왔다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성여왕은 즉위하자마자 1년 동안 세금을 유예해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자신은 좀 좋은 정치를 해보려고 했더니 네.
세금을 유예해 줬더니 재정이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당대에 가장 똑똑하다는 석학인 최치원에게 최치원. 예, 심우안을 올리게 합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최치원이 정성 들였게 네. 심우안을 올립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실행하려고 했더니 네. 대신들이 네. 그거 시기상조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협조를 안 해줬구나. 그러니까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현실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이상적인데 되겠습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과 똑같습니다. 이게 독립이 되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다. 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진성여왕이 뭔가를 할 수가 없었고 네. 무엇보다도 진성여왕이 크게 비난을 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 삼촌이었던 위홍과 네. 연인 관계였다. 삼촌과? 삼촌과? 각간 위홍이라고 하는 김위홍이라고 하는 인물과 네. 연인 관계였다. 그러니까 더 음란한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더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예.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후대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땅을 치면서 나라가 망할 때가 됐구나. 그 암탉이 오니까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을 가진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진성여왕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따 후반에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견훤과 궁예가 진성여왕 때 이제 등장해서 후삼국의 어떤 분열기를 이제 맡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진성여왕은 영토를 많이 잃은 왕이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네. 당시에 영토라고 할 만한 정도를 만들려면은 사실은 후백제 후고구려의 성립 대체로 이제 900년, 901년 요 시기가 돼야 어떻게 보면 영토를 잃었다라고 보는데 네. 진성여왕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각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서 중앙의 어떤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이 중앙의 지배력은 이미 이제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진성여왕이 여러 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혼란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효공왕을 지나서 네. 더 이제 어려운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라의 어떤 종착점으로 네. 가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미 뭐 끓는 점으로 한참 가 있던 상태였다. 예. 진성여왕이 나중엔 그래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서요? 더 이상 정치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재미없어서. 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네. 그렇다면은 마침 또 이제 그 경문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헌강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니 이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하고 그 1년 만에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신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었던 살아있을 때 물려주었던 그런 어떤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진성여왕을 좀 만나봤습니다. 이제 신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혜왕이란 분인데 늘 그렇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역사와 관련한 장소 하나를 살펴보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혜왕과 관련한 장소를 저희가 유튜브에 화면으로 띄워드리는데 저거는 국사 교과서에서도 봤던 포석정이네요. 네. 경주에. 지금은 이제 그 번호가 사라졌지만 한때 우리 번호 외우기 좋아할 때 있었잖아요. 국보 1호, 보물 1호. 그렇죠. 여기 사적 1호입니다. 사적 1호예요? 네. 몰랐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뭔가 이거 시험 볼 때 저 포석정을 외워야 되는데 이제 포자가 전복 포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양이 전복 모양의 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유명했던 건 주령구와 더불어서. 주령구 주사위와 더불어서. 주령구는 이제 그 임해전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안압지라고 부르는 그 전각 위에서 술잔을 돌릴 때 썼던 거였거든요. 네네. 요거는 살짝 경망스럽습니다. 뭐 어떻게요? 술잔을 돌려서 삼잔 읽어. 석잔 원샷. 원샷. 그 금성장모 소리 없이 춤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기서는 우아하게 저기 느티나무 있는 데에서 술잔을 탁 띄웁니다. 그러면 좀 넓은 데로 쏙 오다가 술잔이 멈춰요. 그럼 그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술 한 잔 탁 마시고 물 위에 술잔을 띄운다고? 그렇죠. 저게 유상곡수연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아하고 멋지고 그리고 저 물의 흐름을 잘 잡아내야 되는 과학까지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연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셔라. 우리 느와르 영화에서 이렇게 맥주잔 소주잔 이렇게 교차로 세워놓고 타타타타탁
이런 그것도 느낌. 후대는 예술로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기는 그 배경까지 공간이 있는데 네네. 저 느티나무가 이제 그 뿌리가 올라오는 바람에 사실은 저 기본적인 큰 틀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저 네. 유산곡수연은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잔치 또는 어떤 술자리 현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저 전복 모양 터 가장자리가 물길인 거예요? 저기 홈이 이렇게 있으니까 홈으로 물이 지나가는 저 사이로 거예요. 술잔이. 예. 그리고 야. 이제 홈 바깥쪽에 아마 예전에는 예쁘게 정돈이 돼서 거기 네. 사람들이 앉았고 저게 중국에 원래 있던 문화예요. 문화였고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은 창덕궁에 옥류천에 가면은 네. 저거를 훨씬 더 축소해 놓은 그런 어떤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술을 마시는 어떤 전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 포석정을 딱 보는 순간 놀이터구나. 술을 마시는 곳이구나. 아니에요?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거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 지금 그 경혜왕이 네. 저 포석정에서 잔치를 벌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가 왕과 귀족들이 뭐 먹고 마시고 그렇죠. 놀던 곳이다. 놀고 있는데 갑자기 견훤이 927년 11월 달에 급습을 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또 뒤져봤는데요. 관련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견훤은 또 그의 병사들을 풀어서 재물을 거의 다 협박하여 빼앗고 궁궐로 들어가 차지하고는 왕을 찾게 하였다. 견훤이 핍박하여 왕을 자살하게 하고 왕비를 강간하였으며 부하들이 왕비와 첩을 간음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곧 왕의 친척 동생을 왕으로 세우니 그가 경순왕이다. 이게 뭐 아, 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저기 앞에 와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네. 잔치 벌이는 왕이다. 이거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록에서 자살하게 만든 왕이 경혜왕. 견훤이 네. 그래서 경혜왕을 죽인 거죠, 사실은. 네네네. 그 죽이고.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죽였던 거고 네. 핍박해서 자살하도록 했으니까. 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모름지기 국방도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목숨마저 지키지 못했다면 네. 그 나라의 운명은 불보듯 백척간도. 뻔하죠. 그런 면에서 이 경혜왕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나태했던 그런 어떤 임금으로서 아하. 평가받기에 충분하고 그 죽음의 장소가 포석정이니 그 연결해서 볼 때 잔치벌이다 죽었네. 아이고 뭐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변명을 많이 해줬던 의저왕의 의저왕. 가장 네. 나쁜 모습의 아, 그러네. 현실형이 네. 아니겠느냐 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요. 견훤은 왜 왕까지 죽인 마당에 자기가 바로 신라를 차지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다른 왕, 경순왕을 세운 건가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마 처음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이게 신라의 무게입니다. 무게. 이게 1000년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한 27년이니까 멸망하기 한 8년 전이니까 네. 한 980 몇 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네. 삼국사기 기준으로. 네. 그 무게를 견훤이 아직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차지했으면 네. 지방에서 나를 복종을 할까? 못할 것 같은데. 아무리 망해가는 나라지만 1000년의 신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분위기와 당대 견훤이 무력으로는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지만 네. 저 나라를 무력으로 접수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세력 하나 심어놓자. 아하. 이종 사촌이라며 네. 이름이 김부? 그럼 와서. 김부. 그러면은 왕 한번 해. 예, 예.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 뭐 이렇게 톡 잘 받고 읽고 이렇게 모른 척하지 말고 요러고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요게 이제 927년 1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꼭두각시를 하나 만들고. 그렇죠. 그게 견훤의 판단력이네요.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견훤은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세운 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 경순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1000년의 왕국 신라라고 하셨는데 이 신라를 고려의 통째로 바친 사람이 바로 경순왕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견훤도 와서 왕까지 죽였고 어떻게 보면 경주의 일정 부분을 함락을 했음에도 네. 물러났는데 네. 아니 경순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1000년 사직을 들어다가 바치느냐. 예.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진짜 이거 견훤이 제일 이상한 사람을 세운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기에 이제 충분하고요. 근데 갖다 바쳤다는 게 뭐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네.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신라를 접수해 주십시오. 왕건한테.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근처에 있던 또 충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태자 네.
태자가 반발하면서 집어치우라고. 아. 그러고 금강산으로 가서 네. 자신은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네. 고려와 싸우겠다. 마이태자인가요? 그렇죠. 아. 나라가 망했으니까. 아, 다행이다. 던져놓고 아닐까봐. 그 예. 사람의 태자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아, 예, 이제 예. 나라가 망할 때 우리가 또 삼배옷을 입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장례식을 치른다는 의미로 예. 아버지는 나라를 망해서 나는 상복을 입지만 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라 신라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거다. 아, 그래서 마이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순왕과 마이태자를 보면은 아들만 못하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저 왕은 도대체 네. 역시 망할 때가 우리가 되니까 계백을 보면서 의자왕을 더 폄하하듯이. 그렇죠. 예.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왕도 어떻게 보면 자질 없는 사람이 재주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올라가 있구나. 운명이 다 됐네. 혀 끌끌끌. 그렇지. 예. 에휴 신라. 아유 천년 역사. 아우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월요일에 나오는 썬킴 씨 못지않게 갈수록 연기력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 연기 선생님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고라인이세요? 제 앞에서 항상 연기를 하는데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하실까. 네. 박광일 쌤만의 매력이 있고요. 아, 근데 심지어 경순왕이 나중에 누구랑 결혼을 하나 봤더니 바로 태조왕건의 딸과 결혼을 해서 네. 심지어는 아주 천수를 누리다 가셨다고. 네. 한 40여 년 더 사셨습니다. 41년. 네. 그리고 그 경순왕의 무덤은 지금 이제 연천에 잘 남아 있어서 신라 왕 중에서 이제 왕릉의 경기도 연천에. 네, 왕릉의 어떤 모습을 이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왕 중에서 유일하게 네. 경주 밖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망하게 한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경주에 묻힐 수 없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짐작해 보면서 역시 네. 연천에 가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경순왕 저희 망해가 있어. 뭐 아까 이런- 그 사람이네요. 예. 예. 말투 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네요. 그렇게 그분이 좀 문제가 많아요. 역사를 이렇게 막 네. 이렇게 가볍게 평가하면 좀 곤란한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볍게 평가하면 곤란하다. 뭔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 자, 이 신라의 끝자락 3명의 왕을 우리가 만나봤잖아요. 정치는 뒷전이고 문란한 행실을 했던 진성여왕, 포석정에서 놀다 살해당한 경혜왕, 마지막에 나라를 고려에 정말 갖다 바친 경순왕. 3명 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암군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신라가 쇠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의자왕을 변호해 주셨던 박광일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이 3명의 왕도 꼭 변호를 해주고 싶다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뭐 박혁거세의 후손이라서 뭐 프리미엄 여기서 저기 경혜왕 빼놓고 나 김씨라서 김부라고 하셨죠? 네, 예. 김부고 예. 진성여왕도 저기 김만이죠 이름이. 김만입니까? 네, 그러니까 예. 저하고는 크게 뭐 세 분 중에 한 분만 상관이 있는. 그럼 성도 다른데 이분들이 쉴드 쳐줄 거리가 있습니까? 이게 역사를 어떤 왕의 잘잘못으로 보는 것들이 조금은 네. 이제 그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그 뭔가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을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뭔가 어떤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뭐 어쩐저쩐 하면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굉장히 또 깊은 사연이 있고 반전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장발장의 스토리를 봐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발장의 어떤 한 장면, 경찰에 끌려가는 장면만 보면 도둑질을 그리고 탈옥을 아유 저 사람은 상종을 못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데 네. 진성여왕 같은 경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왕위에 올라갔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때 이제 그 아까 삼촌 위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네네. 이 위홍이 자신의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숙부가 되잖아요. 네. 당시 왕위 계승순위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삼촌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자신의 오빠였던 그 경문왕 그 저기 정강왕이 네. 삼촌 대신에 원래는 이게 삼촌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분위기상 동생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네. 느낌은 네. 삼촌한테 양해를 구했던 거죠. 예. 제 동생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럼 내가 옆에서 보좌를 할게. 어. 그러니까 이게 양해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에 삼촌이 받쳐주고 네. 그다음에 조카가 네. 즉 진성여왕이
정치를 하는 어허.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 나름의 거고요. 뭐 정치 감각.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아마 기대했던 부분은 선덕진덕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그 혼란고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했을 때 선덕진덕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표상을 주었으니 예, 성군. 진성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위홍도 역시 옆에서 굉장히 도와줬던 것 같고요. 아하.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네네. 지금 말씀드렸던 삼촌과의 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진성여왕의 아버지였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치를 잘했다고 하는 경문왕이 네. 그 앞에 헌안왕의 조카이자 사위입니다. 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족보가. 예. 조카인데 내 네. 딸하고 혼인을 시킨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종래혼 아, 신라 시대예요? 신라 시대에 아,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사가 아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선덕여왕은 적어도 남편이 3명 이상. 아, 선덕여왕이요?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편을 계속 바꿨는데 못 바꿨다. 이건 화랑세기 기준이라서 예. 사실은 한 절반 정도만 신뢰를 해야 되지만 신라 내에 특히 왕실 안에서의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네네. 종래혼이기 때문에 이게 고려나 조선 아. 특히 조선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당대에는 혈통을 유지하거나 어떤 권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거였고요. 진성여왕만 유별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그 미소년을 불렀던 그 시기에 뭐냐면 네. 위홍이 죽은 시기입니다. 아. 남편이면서 네. 애인일 수도 있는 네, 그렇지만 또 정치적인 후견인이었던 그분이 돌아가니까 키를 놓쳐버린 거죠. 마음 들 곳이 없어서. 그렇죠. 공민왕이 나중에 이제 그 노국대장공주 돌아가고 나서 예. 정치를 팽개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거를 놓았다라는 건 왕의 자질은 없기는 하지만 네. 그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정치가 재미없어졌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신라 귀족들의 보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진성여왕이 넘어가기는 최치원의 힘을 빌어도 네. 어려웠다. 어허.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체로 뭔가 중간 정도 하는 왕이었고 네. 다른 왕들하고 비슷한 위치였지 굳이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될 아하. 그렇다면 그 비난의 포인트는 여성이었으니까. 오히려. 예, 그런 부분들이 고려나 잘못된 조선에서 프레임. 볼 때 아니 어떻게 왕 위에 여성이 올라가 여왕이 네. 돼라고 하는 선입견이 그 시대를 뭔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은 진성여왕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기야 우리한테 익숙한 뭐 시대를 가리지 않고 남자 왕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놀고 이건 비일비재했을 텐데. 그렇죠. 뭐 후궁 몇 명을 들였는데 2명을 들였다. 2명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후궁을 들였을 텐데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보는 시각. 그러니까 역사를 현재의 시각으로 보되 당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현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참고로 그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신라 진성여왕 이전에 36대 왕인 해공왕이 살해당한 이후 진성여왕 즉위까지 155년이라는 시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네. 왕 한 명이 한 7, 8년 정도밖에 못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예전 오공화국 시절에 단임제 했을 때랑 제위 기간이 비슷한 그러네요. 거고요. 예. 또 그 비슷한 모습이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많은 왕이 죽습니다. 아, 죽어요. 후대 왕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 살해를 실제로 당합니다. 이게 뭐 독살이 아니라 그냥 전쟁통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골마 있었네. 애장민해 그다음에 희강왕 이런 왕들이 그 죽임을 당했는데 요 시기는 그런 건 없던 시기예요. 진성여왕 시기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왕위 계승 1번이었던 그 숙부 김유용이 오히려 후견인으로서 정치를 받쳐주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적어도 왕실 내부에서는 약간의 어떤 뭔가 안정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질서를 잡았다. 그러니까 개혁 정치를 한번 추구해 볼까?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신라 귀족들로 볼 때는 뭐지? 그냥 여태까지 가던 대로 가지? 이런 느낌으로 반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음 약해지네. 또 그런 맥락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네. 경혜왕, 경순왕은 어떤 점을 변호하고 싶으세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경혜왕이 사실 견훤에게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앞에 경명왕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혜왕 시절에 친고려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918년에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왕이었던 경명왕, 그다음에 이제 경혜왕이 딱 그 시기에 왕위에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 가만히 보니까 후백제는 아예 타도신라가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후고구려도 타도신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기댈 없었는데 곳이 없네. 근데 왕건이 즉위하고 나서 우리는 약간 친신라 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어. 바로 해서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이게 새 나라라는 게 굉장히 묘하잖아요. 네. 신라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신라가 고려 쪽에 붙으면 그러면 기울어지죠. 후백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네. 후백제가 927년경에 전면적인 어떻게 보면 신라 압박 작전에 들어가서 네. 경상도 일대를 경주 빼놓고 다 차지합니다.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려가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서 1만 원군을 보내는데 이들이 사실은 요격당해서 흩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고립무원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럼 경영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 있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 네. 그게 포석정이었죠. 여기가 원래 포석정이 네.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경혜왕 때 만든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거죠. 이전에 있었는데 그걸 활용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석정이 잔치도 벌이지만 그 잔치라는 배경 속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네. 제사예요. 어. 그럼 이 제사를 통해서 역대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갔던 사람들을 어떤 위로하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어도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으쌰으쌰 우리 신라는 버틸 수 있어 힘낼 수 있어. 근데 이 정보가 네. 견훤한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예. 견훤이 들어가서 공격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경혜왕의 죽음이 네.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때 이제 문제는 이때 기록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 기록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절여에 있어요. 거의 예.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예. 기본은 고려에서 쓴 책입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고려에서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현스님이든 김부식이든. 네. 근데 요게 가만히 기사를 잘 보니까 네. 견훤이 경혜왕을 죽이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분탕질을 했으니까 네. 요 기사를 잘 살리면 견훤을 욕을 먹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기록만 보면 견훤이 진짜 나쁜 놈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분탕질을 당한 그 상황에서 경혜왕은 아무것도 못한 굉장히 무능하죠. 무능한 존재로 나옵니다. 네. 일석이조예요. 이 기록 하나로 네. 신라라는 나라도 더 이상 존재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후백제는 도덕적이지 못한 나라다라는 것들을 고려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 기사 하나로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고려로 가지. 근데 아직 927년은 네. 후백제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네. 극복하려고 이 전쟁 끝나자마자 5천 명을 다시 신라가 고려가 네. 후백제국을 공격했다고 대구에서 네. 완전히 그 괴멸당하는 사건이 공산 전투입니다. 신순겸, 김나기 전사하는. 신순겸 장군. 그 왕건에서 그 막 예. 참수당해가지고. 그렇죠. 목이 잘려서 죽은. 예. 그때 그 상황을 벌였으니 이때 고려가 이 상황을 얼마나 급박하게 받아들였는지.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네. 요 급박함은 살짝 빼고 어. 요 두 나라의 무능함과 잔인함을 드러내는 거죠. 역사 기록이 이렇게 활용이 되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실 파악을 하되 그 사실의 뉘앙스와 맥락을 네. 파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근데 여기서 김부가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경순왕이. 예. 근데 여기서 경혜왕, 경명왕, 신덕왕 세 왕이 네. 뜻밖의 앞에서 진성여왕 다음에 효공왕이거든요. 네네. 효공왕 대가 끊깁니다. 대가 끊겼다. 예, 역시 효공왕도 사실은 진성여왕이 자식이 없어서 물려준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씨 세력이 들어와서 새 왕이 생겨요. 그럼 김씨들이 보기에 네. 아니 박씨는 여태까지 왕비족인데 보통 왕비를 배출했거든요. 예. 왜 갑자기 왕을 해? 음. 약간의 반발심은 있지만 네. 그냥 넘어갔을 거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김부쯤 되는 사람은 우리 김씨가 찾아와야죠. 요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견훤이 대안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올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누가 올리든가 내가 신라 왕이면 다시 후백제랑 싸울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요 안에 김씨와 박씨의 알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김씨를 올리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경순왕이 왕에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935년에 네. 930년에 3년 만에 상황이 뒤집혀요. 이번에는 고려가 경상도 일대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동 전투에서 네. 고창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서 견훤의 8,000군을 전멸에 가까운 어떤 괴멸시키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상황이 927년하고 데자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칫하면 나 목숨? 잃겠네. 왜냐하면 나는 견훤이 세운 왕인데 그렇죠. 고려가 볼 때 쟤는 친백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급하니까 연락합니다. 왕건한테. 오십시오. 잔치 한번 베푸시면서 레드카펫 하면서 깔아놓겠습니다. 예. 우리 허심탄회하게 미래에 대해서 네. 세계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살기 위한 방법이요. 그런데 예. 왕건이 안 내려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내려갔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네. 견원 상황이 자기가 볼 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전 조율해갖고 그 조율 기간이 6개월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931년에 네. 방문을 합니다. 왕건이요? 네, 왕건이 네. 방문을 했는데 네. 그때 아마 왕건의 생각은 뭐였냐면 신라 접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를 역시 항복 문서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주변 분위기가 아직도 호족들이 신라를 지지하는 세력, 여대 있는 나라라. 신라의 내부 세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 판단은 그냥 연애를 베풀고 그냥 좋은 이미지만 보여주고 빠지는 게 931년의 상황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935년에 네. 모든 후삼국의 분위기를 바뀌는 상황이 나타나는 게 네. 견훤이 왕이 계승해서 자기 아들한테 유폐돼 갖고 개경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맞아요. 예. 개경으로 탈출해서 왕건한테 항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내 아들놈들 저놈들 잡아달라고. 아, 저는 이제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막 떠오르네요. 네, 예. 신검 양검 요금 저놈들 잡으라고. 예. 내 후백제 멸망하는 거 내가 앞장서겠다고. 요 판단이 됐는데 그 소식이 이제 그 경순왕한테 들어가는데 가만히 추이를 받겠죠. 모르긴 몰라도 견훤을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네. 죽일 거야. 아이고 큰아버지 왕건이 그러는 거예요. 왕건이. 맞아요. 예.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네, 큰아버지. 저는 예. 이제 큰아버지를 모시겠고 정치의 선배로 모시겠고 네. 뭐 역시 자신의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아, 이러니까 경순왕은 경순왕이 이 조마조마하죠. 판단에서 볼 때 예. 그러면은 만약에 후백제가 먼저 멸망한다. 네. 그러면 1대1이잖아요. 아, 그럼 신라는 무력으로 복속당한다. 복속당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럼 아직 후백제 망하기 전에 아예 우리가 먼저 그렇죠. 갖다 바치자.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경순왕이 만약에 끝까지 버텼다 그러면 경주는 불에 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우리가 수학여행도 못 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935년에 이 상황을 보고 나서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항복의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복 점령군이 고려군이 경주를 장악하고 후백제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퇴로까지 방어선을 확보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경순왕에게 이 항복은 전 세계에 알려져야 된다. 아. 한반도 전 세계에 네. 삼국이 모두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거창한 행렬로 네. 경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충주, 원주 지나서 개성까지 오는 이 어마어마한 팔도 행렬을 유람이네. 예. 그 한겨울에 11월 달에 합니다. 이 11월에 아까 그 포석정에서 네. 경혜왕이 죽은 그 달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겨울인데 예. 그래서 경혜왕은 이 추위를 뚫고 그 추운 개성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호족들한테 다 퍼졌겠죠. 네. 아, 이거는 평화적으로 네. 국가가 복속이 됐어. 음. 이 분위기를 경순왕이 연출함으로써 네. 당대 그 후삼국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고려로 몰아주었고 아. 이제 그러면 고림무원이었던 견훤의 아들 신검 양검 네, 용검은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936년에 사실은 1, 2천 전투 뭐 선산 전투라고 하는데요. 네. 그 선산 전투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항을 해보지만 이미 결국은, 대세는 고려다. 대세는 고려 쪽으로 넘어가는. 아. 그러니까 경순왕과 경혜왕은 똑같은 선택을 했는데 네. 경혜왕은 그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고 네. 그러니까 파트너가 안 좋았던 거고요. 네. 경순왕은 그래도 파트너가 말이 통했던 왕건이었다라는 점. 근데 왕건이 딸을 줄만 했네요. 뭐 그렇죠. 전략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고마운 사람이기도 해요. 경순왕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역사에서 앞에 부분을 보면은 네. 진성여왕, 경혜왕, 경순왕이 무능하고 앙군처럼 보이지만 네. 그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때가 되었던 때가 있고 그 객관적인 조건이 안 맞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세 왕은 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적 1호 포석정 한겨울에 여기서 죽음을 맞이했을 경혜왕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그러네요. 이 신라를 예. 지키고자 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사적 1호답다는 생각이 또 들고. 네. 뭐 그거는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 죄송해요. 1등 이런 거 아니군요. 예. 뭐 역사라는 게 뭐 승자의 기록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또 후대 사람으로서 어떤 기록 외에 어떤 흐름 이런 거 최대한 좀 다각도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수임료 한 푼 안 받고 이렇게 역사기를 변호해 주시는 박광일 선생님과 신라 뭐 할 말 있으세요? 생각해보니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출연료는 드리는데 아니 예. 경주 누구한테 김씨, 받아요? 경주 김씨 문중 예. 저 밀양박 씨인데 예,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박광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